네, 오늘 준비한 이 시간은 부동산이 대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대출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굉장히 이제 받고자 하지만 대출이 그 문턱이 좁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출이 어떤 레버리지가 너무 강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되게 건전하게 진행이 됐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LTV는 이게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70에서 한 30에서 40에서 40% 정도로 이제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OECD 평균은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이런 시국에도 80%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DTI와 DSR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봉 대비해서 대출을 이제 원리금을 그 상환하는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만큼 대출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다. 더군다나 이제 담보대출 경우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문턱이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그 경제 어떤 사이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나라별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집값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29년에 이제 시작을 해갔고요. 1938년까지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1946년이 되겠고요. 한국은 195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출생해서 은퇴하는 시점을 이제 대략 60년 기간으로 봤을 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9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이제 그 부동산의 그 장기 하락이 접어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6년이니까 2006년에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딱 도래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20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한번 이제 은퇴자가 이제 바로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부동산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디플레보다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국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바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은퇴 시기에 도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크게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그 일본과 미국과 달리 오히려 부동산의 어떤 상승의 촉발점이 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지금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제 대출의 그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시면 특히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그 워낙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로 금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면서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5년간 무려 부동산 가격이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보 LTV의 그 가치가 이제 110에서 200%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져 갖고 굉장히 대출의 건전성이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LTV 가치가 이제 120%, 이게 물건의 가치보다 오히려 더 많은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의 건전성이 무너진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 또한 이제 이와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40% 대출을 규제를 함으로써 굉장히 건전하게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던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한국은 그 위기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벗어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LTV를 40으로 했던 얘기는 기존의 그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이 이제 집거지가 됐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가장 쉽게 해결했던 방법은 LTV 가치를 40에서 70으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어떤 그 나라보다 특히
은행들이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보수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재 대출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출은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건전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체율 같은 걸 살펴보시더라도 굉장히 낮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올해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안고 진행이 어렵다면 그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